자, 1번은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죠.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했음에도 임무에 위배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무슨 죄라고? 배임죄. 다만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는 거 요거는 배임죄 안 됩니다. 채무불이행이에요. 2번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이중 매도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거 요거 배임죄죠. 자, 그래서 이중 매매도 내가 이중 매매 법률 관계도 많이 설명했습니다. A가 B한테 매도하기로 하고 B한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시간차 공격을 해서 C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받고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거. 요게 B에 대한 배임죄인 것이고 C한테 이중매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A는 C한테 사기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C는 돈 주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매매만 되는 거 아니야. 얘한테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고 약속하고 얘한테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든가 얘한테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얘한테 먼저 가등기를 설정해 줬다든가 얘한테 가등기를 먼저 설정해 주기로 하고 얘한테 먼저 또 뭐 가등기를 설정해 줬다든가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든가 전세를 설정해 줬다든가 매도를 했다든가 반대도 돼. 반대도. 그러니까 꼭 매매만 이중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매매 담보, 담보 매매, 담보 담보 다 되는 거예요. 이 판례는 10개도 넘게 있어. 그러니까 이 원리를 깨달으면 뭐 저당이건 저당 가등기건 저당 매매건 매매 저당이건 매매 가등기건 다 상관없다고. 이중매매, 이중저당, 이중담보 싸그리 다 뭐 배임. 다음 페이지에 채권 담보를 위해서 물건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물건을 변제기 이전에 임의로 처분했다면 요거 뭐라고? 양도 담보의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임의로 처분하면 무슨 죄냐고? 배임죄. 배임죄. 자기가 소유자니까 요거 배임죄. 근데 요거는 부동산은 안 돼. 동산이어야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걸 처분하지. 부동산은 얘한테 등기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얘가 처분 못해. 얘가 처분하면 이제 뭐 배임죄가 되는 거지. 물론 양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변제기 이전에 이 채무자가 점유까지 하고 있어야 처분이 가능하겠죠. 점유까지 하고 있는 경우. 4.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를 인치하고 있는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해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유해 준 경우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그렇죠? 5번은 가등기와 본등기. 그 다음에 6번 영업비밀 유출한 거 배임이고 6, 7번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주문도 없이 무단 매매를 해서 고객 계좌에 손해를 가한 거. 1억짜리 고객 계좌를 마구 매매를 해가지고 깡통 5천만 원 반토막 만들었다면 이거 뭐 배임죄입니다. 8번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담보 매도, 매도 담보, 담보 담보, 매도 매도 다 이중매매 이중담보입니다. 다 배임이에요. 8. 공장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면서 공장 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양수한 자가 채무 변제 전에 변제기 전이지 시가 아니라 채무 변제기 전에 목적물을 임의로 매도한 경우 요것도 배임이에요. 왜냐하면
A가 공장을 운영하다가 이제 기계도 여러 개 사다 놓고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B한테 팔아먹었는데, 팔아먹기 전에 이 기계에 소위 공장 근저당이 설정되는 거야. 자, 원래는 저당이건 근저당이건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부동산만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기계값이 부동산 값보다 훨씬 비싼 경우도 허다해. 그러니 사실은 부동산보다 이게 훨씬 가치가 있는데, 자, 3억짜리 기계를 3대를 들여놨는데 만일 9억짜리 부동산이면 최하 5억, 6억은 대출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3억짜리 기계 3개가 9억인데 개뿔도 이게 대출이 안 되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계값은 졸라리 비싼데 담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공장저당법이고, 공장저당법에 의하면 공장의 기계류 같은 것들도 요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공장 기계명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A가 이걸 B한테 넘기면서 그 대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은행에다 이 기계를 공장 근저당, 즉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공장을 B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공장의 소유권, 기계와 함께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오지만, 소유권은 B한테 넘어오지만 역시 갑은 여전히 그 기계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B가 몰래 이 기계를 빼돌리면 이게 바로 자기 소유물을 빼돌렸으니 이게 바로 이게 배임죄에 해당되는 거야. 점유도 자기가 하고 있었지. 점유도. 그래서 공장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피담보 채무, 빚까지 넘겨받으면서 공장 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양수한 자가 채무 변제기 전에 목적물을 임의로 매도했다면 이것도 배임죄입니다. 한편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부정된 경우, 자,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담보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거나 처분한 뒤 잔액을 세 번째 줄 설정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거 둘 다 배임죄 안 됩니다. 자, 요 관계를 또 도표로 확인 사살을 해야 돼. A가 B한테 이제 양도담보를 기준으로 설명해 봅시다. 1억을 빌려주고 B의 부동산에 등기를 A한테 넘겨줍니다. 단 소유권은 아직 B한테 유보가 돼 있죠. 만일 소유권까지 넘겨주면 이건 양도담보가 아니라 매도담보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1월 10일 날 빌려주고 12월 31일 날이 변제기인데, 변제기 전에 A가 처분하면 무슨 죄라고? 타인 소유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게 점유니까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로서 이게 뭐가 되는데? 횡령죄가 되는데 변제기가 지났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4일이에요. A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변제기도 지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한 대로 12월 31일이 지나서 1월 1일 날 B가 넘겨주기로 약속했던 소유권은 A한테 넘어간 거고, 12월 31일 전이라면 B 소유지만 12월 31일이 지난 뒤에는 소유권이 A한테 넘어가잖아. 약속했잖아. 12월 31일 날까지 못 갚으면 소유권 넘기기로. 그래서 이제 소유권도 넘어왔고 등기부상 소유자도 A로 등재가 돼 있죠. 이게 이제 점유죠. 이때 A가 B한테 빌려준 돈은 1억인데 땅값은 무려 1억 8천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A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 땅을 팔아서 받은 돈 중에서 A가 B한테 받아야 할 돈 1억을 뺀 나머지 뭐 8천만 원을 B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뭐 땅에 8천만 원 어치만 놔두고 팔든가 뭐 해야 되지. 보통은 이제 판 다음 8천만 원을 B한테 줘야 돼. 이런 걸 정산 의무라고 합니다. 뭐 딱 1억이면 뭐 줄 것도 뭐 받을 것도 없지. 이걸 이제 정산 의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 채권자 놈들이 특히 사채업자들이 악랄한 짓을 해요. 일부러 12월 31일쯤 되면 B가 돈 갚으러 오면 자꾸 피해 자리를. B가 돈 못 갚게 만든 다음 넘어가면 뭐 이걸 처분을 하는데 1억 8천짜리를 정말 1억 8천에 처분하면 8천만 원을 B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흔히 사기를 쳐. 뭐라고? 1억에 팔았다고 뻥카를 쳐. 그래서 이걸 C한테 1억에 팔았다고, 물론 보통 C하고 짜고 그러지, 1억에 매각했다고 가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뭐 너한테 줄 돈 땡전 한 푼 없어. 1억으로 그냥 다 퉁치는 거야. 끝! 이러는 거야. B가 어이가 없지. 1억 8천짜리 짜를 1억에다 싸구려 해. 일부러 C하고 보통 짜, 공범이야. C한테 싸구려로 1억에 팔아놓고 이 8천만 원을 안 주겠다는 거지. 자, 요 A 무슨 죄예요? 배임죄. 횡령죄는 아니지? 이거 배임죄 안 돼요. 횡령죄는 더더욱 안 되고 배임죄도 안 돼. 왜? 이때부터는 12월 31일이 넘어간 뒤에는 A가 차액 8천만 원을 B한테 줘야 할 의무는, 사무는 이건 자기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야. 이건 횡령죄는 당연 안 되고 이거 배임죄도 안 돼. 배임죄도 안 돼. 또 1억 8천에 팔았어. 그럼 이제 8천만 원 줘야 되잖아. 안 줬어. 흥청망청 쓰고 돌아다녔습니다. 역시 배임죄 안 돼. 왜? 자기 사무이지 타인 사무가 아니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담보권자가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담보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 1억 8천을 1억에 싸구려로 처분하는 경우나 담보권을 실행해서 채권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담보권 설정자한테 반환하지 않는 거 전부 다 자기 사무처리고 민사 채무 불이행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A라면 B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1억 8천에 처분할 걸 1억에 염가로 처분한 경우에는 뭐 A에 대한 뭐 손해배상 청구. 왜 1억 8천을 받을 걸 네가 싸구려 8천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만일 1억 8천에 팔은 뒤 안 주면 뭐 8천만 원 지급 청구 소송을 걸어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번엔 반대가 되겠지. A가 채무자, B가 채권자가 돼서 A 재산에 경매 들어가고 압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번 채권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전부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역시 뭐 이제 전부 명령이란, 자 이건 이제 채권 양도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A가 1억을 B한테 빌려줬고 갑은 A한테 1억을 빌려줬으면 아까처럼 A가 B에 대한 채권을 갑한테 양도하고 이 법률 관계를 깔끔하게 끝내면 되는데 A가 양도 못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 버티면 어떻게 해? 여러분이 갑이랑 줄 때를 기다린다. 보통 이런 놈은 받아가지고 써버리고 또 안 줘요. 이때 바로 또 소송을 거는데, 무슨 소송? 법원에 가서 A가 B한테 받을 돈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 명령이야. 옮길 전자. A가 받을 돈을 내가 나한테 넘겨주세요. 이거 전부 명령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전부 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이 전부 명령을 때려버리면 A가 받을 돈은 갑이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갑이 대신 받으러 오니까 B가 뭐 돈 1억을 못 주겠다고 버티는 거야. B 무슨 죄냐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B 채무불이행. 지금 채무불이행 얘기만 10번도 더 나왔죠? 그 다음 3번. 이건 아까 본 겁니다. 규제지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이중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이건 왜 배임죄가 안 되지? 규제지역이라서 A가 B한테 땅을 팔려면 B가 그 규제지역 내에 있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 근데 즉 허가가 떨어져야 돼. 근데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A는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B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허가가 안 떨어져서 넘겨줄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뭐 이걸 갖다가 계속 몇 년이고 기다릴 수도 없고, 당신 그러면 안 돼, 때려쳐. 그리고 C한테 이중매매했다면 이건 악의적인 이중매매가 아니라 뭐 B한테는 넘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C한테 넘긴 거지. 요거 배임죄 안 된 거요. 4. 금융기관이 거래처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과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해서 거래처가 신규 대출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는 정리했는데 실제로는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자, 역시 B은행에서 A한테 1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얘가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뭐 한 몇 년 동안 이자가 2천만 원이나 밀렸어. 은행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밀리면 뭐 강제 집행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은행에서 주로 설정하는 게 근저당인데 언제 강제 집행 들어가느냐? 이건 언제냐고 보면 되냐면 밀린 이자가 근저당권 액수에 가까워지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왜?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건 못 받을 돈이니까. 그래서 근저당권 액수, 예를 들면 1억을 빌리면 근저당은 1억 3천이 설정된다고 그랬지. 이자 밀린 게 3천만 원 가까이 되면 강제 집행 들어가. 그러니 1억 3천이 거의 다 돼갈 무렵 강제 집행은 들어오게 생겼고, 그렇다고 은행 직원이 아무리 지가 은행 직원이지만 규정이 있는데 강제 집행을 안 할 수는 없고, A와 B가 소위 역시 꼼수를 부립니다. 자, 그럼 당신 3천만 원 밀려가지고 다음 달에 이자 못 내면 강제 집행이야. 다음 달에 이자 낼 수 있습니까? 못 내는데요. 그럼 어쩌요? 강제 집행하면 당신 뭐 땅이고 뭐 다 날아가는데, 이것만 잘 막아주면 몇 달 지나면 좀 대박건이 하나 있는데. 좋아요. 그럼요, 아예 1억 3천을 신규 대출받은 걸로 합시다. 그래서 1억 3천을 갚아버리면 밀린 이자가 하나도 없지 않소?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서류상 원금 1억과 밀린 이자 3천을 합쳐서 마치 1억 3천을 신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A한테 넘어간 돈은 1원 한 푼 없고 신규 대출 받은 돈은 전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썼다면, 자, 혹시 1억을 대출해 준 것이 담보도 없이 대출해 주면 혹시 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있는데, 이 밀린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신규 대출로 처리하면서 실제 A한테는 돈이 안 가고 밀린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데 사용했다면 요 신규 대출이 배임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뭐 은행에 대한 새로운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이미 1억을 대출해 줬을 때 담보 없이 대출해 주면 이때 배임죄가 성립된 것이고, 밀린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신규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서류만 정리했을 뿐 이걸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다 썼다면 신규 대출에 관한 한 절대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5. 경락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를 받은 사람, 경락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경락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바로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요. 채무불이행. 예를 들면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A가 갑집에 전세 2억에 살고 있는데
갑집이 시가가 2억 5천 정도예요. 자, 안심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하면 일단 경매 들어가면 100% 제가 못 받아. 80% 정도 받는데 80%면 얼마야? 2억 정도 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더 깎일 수도 있는 거거든. 1억 8천, 1억 7천으로 깎일 수도 있는 거거든. 1억 7천, 8천. 이때 바로 이때 대출을 2억을 받은 자가 1억 7천으로 깎이면 A는 쫓겨나고 2억 중에서 3천만 원은 그냥 손해를 보고 날아가거든. 그래서 A가 요 1억 7천에 경락받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 사실 이번 당신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데 사정이 이렇다. 그러니 당신이 경락을 포기하면 내가 이걸 1억 6천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사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경락을 포기해달라. 사정했더니 B가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포기 안 하고 1억 7천을 넣는 바람에 A가 쫓겨나게 생긴 거죠. 뭐 채무불이행이야. 경락대금 납부하지 않기로 한 약속 어긴 거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겁니다. 6. 청산회사 대표 청산인이 채무자들의 채무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등 회사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역시 뭐 채무불이행이고, 회사 망하기 전에 쉬운 말로 회사 빚잔치 한번 하는 거야. 회사 재산 다 모아놓고 돈 받을 사람 쫙 오라고 한 다음에 쫙 나눠주고 끝내는 게 이게 회사 청산이거든. 7. 계약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관리하던 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허락 없이 처분한 거고, 이건 수탁자 소유, 수탁자 점유이기 때문에 절대 뭐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채무불이행 책임만 지게 됩니다. 8. 공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 협상 등에 대한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중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매각 협상에 대한 위임을 받아 처리하다가 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잘하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막 주가가 뛰다가 팔고 나니까 폭락을 했다든가. 그 다음 9번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다 뭐다? 무죄이다. 예를 들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거,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 두 번째 질것법은 징여 목적물을 이전하지 않는 거, 양품권 임차권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가 양수인에게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 자, 요게 줄구세요. 요건 이중매매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요 주안역에도 밑에 지하상가가 많잖아요. A가 115호 지하상가를 운영하다가 요즘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요걸 B한테 넘기기로 했어요. 권리금도 싸게. 근데 이제 보증금 1억에 권리금 3천, 그리고 매월 뭐 100만 원, 월세 100만 원. 그러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냥 월세 매달 100만 원만 챙기는 거 아니냐고. 이 권리금 3천만 원이 뭐요? 이게 좀 곤란한 게 이제 이게 항상 분쟁이 되는 게, 그럼 115 임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야. 건물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애당초 얘한테 얼마를 주고 1억을 주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뭐 하고 손님 모아놓고 하는데 이게 권리금이야. 근데 얘가 1억 3천을 A한테 주고 얘한테 권리금 3천을 달라고 그러면 주나 안 주나? 안 주지. 얘는 받은 게 1억밖에 없는데 왜 1억 3천을 줘? 권리금 니들끼리 해결해야지. 나한테 왜 달래? 잃어버리면 이제 갑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얘한테 넘어간 뒤 한두 달 만에 나가라고 하면 뭐 3천만 원 권리금 그냥 다 뜯기는 거지. 용산 참사가 그래서 생긴 거야. 여러 명의 희생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희생을 많이 한 애가 막 그거 하기 직전에 맥주집, 생맥주집을
했는데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생맥주집 큰 걸 인테리어 하려니 뭐 1억 이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한두 달 후에 재개발이 되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얘는 그럼 나는 1억 이거 넘게 들인 인테리어 비용은 어디 가서 뭘 하느냐. 아 그건 계산에 못 쳐준다. 인테리어 비용 얼마 했는지도 영수증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는 뭐야, 고돌이 치다가 몇십 원 몇백 원 잃었다고 사이다에 농약 타가지고 죽이는데 1억이 날아가는데 눈 안 뒤집힐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옥상에 가서 저항하다가 불타 죽은 거지. 그래놓고 또 인간이 얘한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고 C한테 또 뭐 1억 4천만 원 권리금 4천만 원에서 C한테 팔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권리금까지 다 받고 C한테 가게를 넘겼어. A는 B한테 무슨 죄예요? 무죄야. 왜 무죄인가? 그렇지. 임차권이거든.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의 이중양도는 채무불이행이야. 물건을 부동산을 이중매매, 이중저당, 이중양도를 하면 이건 배임죄지만 채권을 이중양도하는 건 채무불이행책에 불과한 거거든. 그래서 이건 비록 여기 양품점 임차권뿐만 아니라 모든 임차권 이중매매는 임차권 이중양도는 다 채무불이행인 겁니다. 한편 월부상환 중인 자동차를 매도한 자가 판매 회사에 대해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역시 채무불이행이죠. 자기가 납부해야 할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죠. 즉 A가 자동차를 48개월 할부로 사가지고 10개월 갚고 이걸 B한테 넘겼는데 그럼 38개월이 남았잖아요. 그 38개월은 누가 내야 돼? A가 내야 되거든. A가. 아니면 38개월 할부금 값을 까고 B한테 넘기고 B 보고 내라고 하든가 아니면 싼 값에 팔고 할부금은 지가 내든가. 아마도 여기선 지금 그냥 팔고 할부금은 자기가 내는 거지. 이때 A가 할부금을 내지 않았다면 뭐야? 채무불이행. 할부금 납부하지 못한 거 채무불이행, 무죄가 되는 거고. 역시 골프시설 운영자가 일반 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특별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일반 회원들의 주말 계약권을 사실상 제한한 경우 그럼 일반 회원들은 뭐 된 거야? 엿된 거지. 이거 채무불이행입니다. 일반 회원들 왜 주말 예약권을 다 없애버려? 이거 계약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입니다. 무죄야. 10번 부동산 매매에서 서로 미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마련해서 매도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매매 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 채무불이행. 잔금 주기로 약속해 놓고 잔금 안 준 거 이거 채무불이행인 거야. 사연을 조금 더 볼까? 원래는 부동산이 넘어가려면 이제 A가 B한테 계약금 걸고 중도금 받고 B가 잔금을 넘겨주면 A는 B한테 부동산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와 권리증을 B한테 주거든. 그러면 A로부터 넘겨받은 권리증을 가지고 등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런데 B가 A한테 사정을 한 거야. 뭐라고? 지금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트럼프 저 또라이 새끼가 제안을 한다는 게 우리 회사를 제안을 걸어가지고 지금 엿대버렸다. 멍청하게. 우리가 북한 관련 회사인 줄 알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 일단 중도금까지 드릴 테니까 등기부터 넘겨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내가 잔금은 낼게. 그래가지고 A는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어준 거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준 거지. 그랬더니 이 자식이
등기를 격리했으면 약속대로 얼른 담보로 넣고 돈을 빌려가지고 A한테 잔금을 줘야 되는데 차일 피일 미루고 잔금을 계속 안 주고 개긴 거야. 요게 바로 뭐야?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줘야 할 잔금을 안 주고 개긴 거 채무불이행. 무죄죠. 11번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 채무 변제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도 역시 채무불이행이고 객체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이 점에서 재물죄인 횡령죄와 다르고 행위, 배임 행위에 의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한테는 손해를 가하는 거죠. 이때 배임이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 측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든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걸 함으로써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를 맡겼으면 뭐 잘 보관해야지 개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잡아먹어 버렸다든가 또는 뭐 밥을 잘 줘야 되는데 반대로 밥을 잘 안 주고 굶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배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를 맡겼는데 잡아먹으면 횡령이지 사실은. 그래서 기대되는 행위를 해야 할 걸 안 한다든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체 배임 행위에 해당되고 니은 배임 행위는 권한 남용, 법률상 의무 위반, 법률 행위, 사실 행위, 자기, 부작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 준심, 돈 받아 줄 것을 위탁받은 자가 태만히해서 소멸시효가 끝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끝나버리는 바람에 받을 돈 못 받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배임이죠. 판례 정리, 배임 행위가 인정된 경우 1번 아주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쉬운 말로 은행 직원이 대출을 해주면서 뭐 담보도 없이 막 대출해 주는 거 요거 배임이야. 왜? 담보도 없이 대출해 줬다가 돈 빌려간 놈이 못 갚으면 어쩔 거야. 원래는 담보가 있으면 돈 못 갚으면 담보권을 실행하면 되는데 담보도 없으면 돈 안 갚으면 뭐 방법이 없어. 그냥 은행이 고스란히 앉아서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거거든. 비슷한 이유로 이 주식회사 이사가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설을 한 경우 회사 명의로 그 어음에 배설을 한다는 건 어음이 부도가 나면 우리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남의 어음에 왜 책임을 져? 괜히 어떤 사연이 있으면 모를까. 배임이고 역시 대학 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막 사용한 거 딱 그냥 저기네. 김윤옥. 똑같이 두 번째 줄 중간 주식회사 임원이 역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마구 사용한 거 이거 다 배임입니다. 왜? 개인적으로 사용한 그 비용을 누가? 회사가 지불하도록 돼 있거든. 카드 결제할 때. 한편 4. 이 종업원 주식을 배당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종업원들한테 주식을 배당해서 종업원한테 이익이 생기고 또 종업원이 자기도 주주고 주식값이 오르면 자기 이 재산도 늘어나니까 열심히 더 일하고 그래서 이 종업원 주식 배정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죄가 될 리가 없지. 그러나 그 종업원 주주 배당 제도를 뭐 첫 번째 줄 뒷부분 나오네. 종업원의 재산 형성을 위한 복리 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뭐 안정 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자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이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식을 배정한 거죠. 요건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5번 비등록 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뭐 등록 법인 이사도 마찬가지야. 시세 차익을 얻을 의도로 주식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 당연히 배임입니다. 전환사채란 자 아까 얘기했듯이 건설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건설 경기가 힘들어서. 따라서 갑 건설회사에서 주식 발행해봐야 아무도 안 사. 주식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채를 발행합니다. 여기서 사채라는 건 이제 조폭들이 돈 빌려주고 뭐 괴롭히는 그 사채가 아니라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고 이건 제법 세. 그래서 주식 갖고 있으면 뭐 배당 적으면 개뿔 몇 프로 안 되지만 사채는 매년 규칙적인 이자가 늘어나거든. 그래서 사채 이자를 최종 뭐 130%라고 하면 1억짜리 사채 사면 10년 후에 1억 3천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런데 돈 1억 3천이 아니라 주식 100주 1억이니까 주식 만주라고 합시다. 주식 만주를 주기로 합니다. 소위 이걸 전환사채라고 그래. 돈 1억을 빌리고 10년 후 얘가 이자하고 원금 주세요. 그럼 1억 3천 주는 거고 주식 만주 주세요. 그럼 뭐 주식 만주 주는 거야. 지금은 현재는 주식이 10,000원이라서 만주라 봐야 뭐 1억밖에 안 되지만 10년 후 이 주식이 50만 원까지 급등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건 1억 3천이지만 주식 만주를 받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5억이 되는 거야. 당연히 이때는 뭐 이걸 선택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재용이한테 삼성이 넘어간 거야. 그냥 삼성을 넘기면 소위 증여세만 10조 원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이재용이가 싼값에 이 에버랜드 뭐 아니면 제일모직 주식을 싼값에 가질 수 있게 한 거지. 세금 얼마나 되겠어? 이건 겨우 50배 뻥튀 50억이네. 그러고 보니까 5억이 아니라 50억. 10,000원에서 50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50억. 저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금은 얼마? 1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는데 실제로는 50만 원, 50배를 받은 거니까 뭐 세금을 50분의 1밖에 더 냈겠어? 그래가지고 삼성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 가격으로 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이건 회사에는 불이익이 되는 거죠. 배임이에요. 한편 6.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 대출한도액을 초과해서 대출하거나 비조합원이나 무자격자한테 대출을 해줬다면 자, 보통 신용금고는 은행보다는 굉장히 미니은행입니다. 미니은행. 이제 토마토 저축은행 알잖아. 부산 토마토 저축은행 몰라요? 부산의 토마토 저축은행이 주로 이제 그 부산 자갈치 시장 아줌매들이 그 생선 팔아서 번 돈 조금씩 넣어놓고 규모가 작아. 무슨 뭐 몇백억씩 대출해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신용은행은 1인당 최대 대출 한도가 1억입니다. 지금 산업은행은 어디 GM에다가 뭐 몇천억씩 대출해 줬잖아. 그건 말도 안 되고 이런 미니은행에서는 1인당 가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보통은 1인당 최고가 1억이야. 1억 이상은 대출 안 해줘요. 이자도 좀 세. 이자도 그래서 그 이자가 세니까 그 신용금고에다가 예금했다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예금 못 하고 하는 거야. 그 몇 번씩 그랬는데도 그 저축은행에다 예금하는 거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 계속 사고가 터지는데 이자가 세다는 그 맛에 갖다 맡겼다가 완전히 개털되는 거지. 이때 바로 갑 상호신용금고 임원이 잘 아는 친척한테 최대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는데 1억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법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 이걸 10억을 대출해 줬다면 이거 뭐 이게 배임이야. 이게 배임입니다. 왜 1억 이상을 왜 대출을 해줘? 또는 아예 비조합원이나 무자격자한테 대출해 줬다면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한테만 대출해 주는 거예요. 비조합원한테는 대출하면 안 되거든. 그런 사람한테 대출해 줬다면 배임이에요. 한편 7. 퇴출 위기에 있는 증권회사 대표이사가 전 직원의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전 직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거, 이거 뭐 배임죄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만 줄리지 퇴직 위로금은 왜 줘? 괜히. 더군다나 퇴출 위기에 있는 증권회사 돈도 없는데. 8번 1인 회사 주주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어서 배임죄가 성립한 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운 담보권을 또 설정해 줬다면 이거 뭐 담보를 설정하려면 지재산에다 설정하지 회사 재산에다 왜 담보를 설정해? 처음 담보를 설정해 줬을 때 배임죄고 다시 또 담보를 또 설정해 줬다면 배임죄 또 성립돼. 배임죄 두 개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10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거. 담보 가치가 감소되는 바람에 뭐 담보권자는 뭐 담보 가치가 감소됐으니 돈을 받을 때 감소된 만큼 적게 받을 거 아니냐고 배임죄고요. 11번 퇴사 시 영업비밀을 반납하지 않은 거. 이것도 배임죄고. 12번 대표이사가 속한 재벌그룹 전 회장이 부담해야 할 원천징수 소득세를 계열사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거. 하여간 우리나라 재벌들 개념 반말을 쳐먹은 건 그리고 독한 놈들입니다. 돈 있을 만큼 있을 놈들 아니야? 아니 그 세금 원천징수 소득세 그 뭐 몇천만 원 됩니다. 그거 납부하기 싫어가지고 계열사 돈으로 갖다 꼬라박고 나쁜 놈들이지. 배임입니다. 아니 회장 세금을 왜 계열사 돈으로 해줘? 정몽구가 그런 거 아니야? 현대 정몽구가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이 많은데 현대가 아니라 이제 현대 밑에 모비스 현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 아닙니까? 회사 모비스 자금으로 정몽구 세금을 납부해 줬다면 정몽구는 신났지만 뭐 모비스는 엿대는 거지. 만일 그 세금이 3천만 원이라면 괜히 회사 돈 3천만 원을 그냥 뿌려버린 거 아니냐고 버린 거 아니냐고. 그 3천만 원이 만일 뭐로 들어갔다면 배당으로 들어갔다면 주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배임죄라고. 그 다음 기업을 인수하면서 똑같아. 인수한 뒤 그 기업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거. 아니 지 재산을 담보로 놓고 대출을 받아야지. 그 인수 자금을 기업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기업을 사들이면서 기업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해서 돈을 빌렸다면 자기 돈은 땡전 한 푼 안 쓴 거 아니냐고. 배임이죠. 그 다음 역시 14번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두 번째 줄 타 회사의 채무나 약속금의 연대 보증을 뭐하러 해? 그건 부도나면 이 회사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남의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에다 뭐하러 배설을 하고 뭐하러 보증을 해? 배임입니다. 볼 것도 없어. 여러분들 누가 보증서 달라고 하면 서줘 안 서줘? 안 서줘. 그거 함부로 썼다가 잘못하면 그거 다 물어내야 되는데 지금 삼성생명 그 증권맨들 1,000원을 배당하는 걸 1,000주로 알고 이걸 갖다 팔아먹었다면 몇 억씩 돼. 이때 바로 뭐 이 인간이 그 판돈을 흥청망청 다 쓰고 삼성증권에다 이걸 도저히 납부 못하면 바로 이 인간 회사 들어갈 때 보증 쓴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다 물어내야 돼. 다 물어내야 돼. 지금은 이제 하도 그래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상한액을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한히 집이고 뭐고 다 날라가고 했어. 그래서 말이 있어 나온 거야.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함부로 남 연대 보증하는 거. 심지어는 연대 보증을 해놓고 또 뭐까지 약정을 해? 바로 아래줄 중간 강제 집행을 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해. 이게 뭐 하지 않은 거야? 자기 그냥 완전 죽겠다는 거 아니야? 온몸을 던져서 자기 회사. 15번 똑같아. 은행이건 회사건 회사 돈을 빌려주면서 세 번째 줄 중간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즉 담보라도 받아둬야 되는데
개뿔도 담보도 없이 만연히 대여 돈 빌려줬다면 배임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전환사채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예, 이것도 배임죄고, 그다음 배임이 부정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잔여 공사를 완공할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공사비에 대한 대물 변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키로 약정했으나 수급인이 위 공사를 완성하지 않아서 위 부동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한테 담보로 제공했다면, 공사를 완성했는데 다른 데 담보로 제공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중담보가 되는 거야. 이중담보 내지는 이중매매가 되는 건데, 이 자식이 잔여 공사를 완공하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아파트를 줄 필요가 없고, 아파트를 줄 필요 없으니 뭐 완공할 수 있는 다른 건설업자를, 하도급업자를 찾아서 그 다른 사람한테 담보로 제공한 거죠. 이거 배임죄 안 돼. 따라서 두 번째 줄 뒷부분, 수급인이 위 공사를 완성하지 않아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 거고, 완성한 뒤에 이런 짓을 했다면 배임죄죠. 그때는 역시 보험계약 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얼마 전에 모집해서 체결시킨 그 보험계약이 위험하니 해약하라. 그래서 해약하려면 뭐 바로 되나? 그 사람 찾아가서 뭐 약속 잡고 하려면 며칠이 걸릴 텐데 그 며칠 사이에 사고가 터진 거야. 자, 요 보험계약인 모집인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 해약하려고 했는데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미 그 사이에 찰나의 순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걸, 이걸 무슨 수로 막아? 역시 신탁회사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관리 처분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리해준 아파트 분양회사가 임의로 신탁 목적물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해서 제3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게 했다면 신탁이란 계약이고 계약 채무불이행인 거야. 채무불이행. 앞에 게 매매 담보, 그리고 요 뒤에 게 매매 담보여야 이중매매 이중담보이지, 앞에 게 신탁 계약이라면 이게 뭐 아까 임차권의 이중양도는 채무불이행이듯이 신탁 계약도 계약 당사자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불과한 것이지 이 자체가 무슨 배임죄가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 6번,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가 이재용이야. 실권된 전환사채를 전부 제3자한테 배정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없다면 이건 배임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용이한테 이걸 몰아주려고 무슨 짓을 하느냐면,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바로 뭐 이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발행하는 거야. 당연 만일 50만 원짜리를 만 원에 발행하면 여러분 같으면 사 안 사? 흔한 말로 이럴 때 쓰는 게 달러변을 내서라도 산다는 게, 달러변이란 한 달에 이자가 10% 들어가는 게 달러 이자야. 1년이면 120%야. 괜찮아? 샀다가 그냥 팔기만 해도 49만 원이 남는데, 그런데 주요 주주들이 전부 전환사채 인수를 거부를 해. 그러니까 이 주요 주주들이 다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 전환사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게 전부 다 실권이 돼버리고, 남는 그 인수하지 아니한 실권 이걸 갖다 제3자한테 전부 배정했어. 이재용은 난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재용이가 다 받은 거야. 이걸 그냥 다 받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 이재용 얘들은 박근혜한테 돈을 주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완벽하지 않으면 돈 안 줘.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주지. 그래서 지금 이 사실 얘들이 판사들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삼성 자체가
그런 법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안 하고,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배임죄 무죄로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만 한 거야. 자신감이. 딱 하나 서두른 게 바로 뭐 경영권 승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다음은 기약을 못 하거든. 박근혜가 워낙 정치를 못해서 틀림없이 문재인이 될 것 같은데, 문재인이 된 뒤에 경영권 승계 택도 없지. 그러니까 이걸 서둘러 가지고 박근혜 임기 전에 어떻게든 이재용이한테 경영권을 승계시키려고 무리하게 작업하다 이제 터진 거지. 무리하게 작업하다 터진 거지. 문재인이 된 뒤에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 전에 해치우려고 하다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삼성에서는 저렇게 발 뺄 때를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막상 사건이 터지면 이제 법정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정유라 말도 마찬가지야. 정유라 앞으로 그냥 명의를 넘겨준 게 아니라 삼성 명의로 놔두고 사용만 정유라가 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야? 그 말은 삼성 거니까 정유라한테 그건 준 거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건 뇌물 아니다. 근데 실제 뇌물이 아닌 걸로 인정받았어. 아유 참. 자동차는 그게 돼. 자동차는 필요하면 요즘 차 하나 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막 필요한 때 타는 게 있듯이, 자동차는 이놈이 타고 저놈이 타도 막 해도 되지만, 말이라는 건 뭐야? 주인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고 자기 말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말을 돌리나? 말은 못 돌리잖아. 그럼 아무리 명의가 삼성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 거로 봐야 된다? 정유라한테 준 거로 봐야 된다. 1심에서는 그렇게 나왔지. 1심에서는 하여간 영악하게 빠져나갑니다. 삼성은 허술하질 않아.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7번. 방송사 사장인 피고인이 방송사의 조세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경우,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하여간 노무현 정부 때 KBS 방송공사 사장 정현준가 취임했다가 이명박이 들어서면서 방송사 사장을 다 물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한테 유리한 보도를 해줘야 되니까. 정현주가 버틴 겁니다. KBS 방송공사 사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사람인데 왜 자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결국은 바로 요거. 왜 조정을 하면서 KBS한테 유리하게 조정을 안 했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라면서 배임죄로 기소하고 잘라버립니다. 다 배임죄 무진하고 정현주 사장 해임한 거 다 무효 처리돼서 받아야 할 월급 다 받아내고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난 그때 세월이 5년 6년 지났는데 다시 사장이 될 수는 없고 받을 수 있었던 월급만 받는 걸로 형사보상이죠. 끝났습니다. 배임 아니야. 아니 자기 마음대로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할 수 있나? 노조가 협조를 해줘야 관철이 되는 거지. 이걸 갖다 관철 못했다고 배임이라 할 수는 없는 거지. 도저히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8. 갑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 노동조합 지역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이 사용자 단체인 택시 운송사업자업과 노사 교섭을 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단체 협약상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거. 이건 사실 운영의 문제이지 노동과 관련, 노동은 임금, 휴가 이런 걸 하는 거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게 노조가 개입할 일이 아니죠. 설사 여기 개입해서 그 경감세액 중 일부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로 들어올 돈이 약간 이쪽으로 흘러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이걸 배임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9번. 발명진흥법상 종업원이 직무 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한 경우 배임죄 안 됩니다. 자기가 발명한 거 자기 명의로 특허 출원하는데 그게 무슨 배임이야?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직원들이 발명을 하면 일단 발명 특허는 뭘로
기업 명의로 하되 그 대신 뭐 발명을 해준 대가로 뭐 보너스 주는 걸로, 보너스 성과급을 주는 걸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10번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 전문 경영인인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데 두 번째 줄 끝부분 지급보증을 하거나 직접 빌려준 거. 미친 거 아니야? 남이 돈 빌린데 거기서 지급보증을 해. 지급보증이란 뭐 우리 보증을 말하는 거야. 얘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을게요. 무슨 받을 게 있어야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지 받을 것도 없이 뭐하러 지급보증을 해. 지급보증했다가 정말 탈나면 돈 물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배임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권리 질권을 설정하고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질권도 설정됐고 뭐 통지도 받은 겁니다. 이때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 변제를 받은 경우 이거 마치 채권 양도에서 양도 통지 전에 수령한 거 사기죄 안 되듯이 이거 배임죄 안 됩니다. 왜? 이미 권리 질권을 설정했을 때 뭐 이것도 부연 설명이 조금 빠졌는데 A가 B한테 1억을 빌려주고 이걸 갑이 A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이걸 갖다 A가 B한테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을 갑한테 양도하거나 또는 권리질권을 설정해주면 권리질권이란 바로 갑이 이 목적물을 갖고 자신의 채무가 다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A가 와가지고 B한테서 예를 들면 B가 은행이고 A라면 내 돈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B가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권리질권 설정된 거 아니냐. 권리질권 설정된 거 다 꽝 됐으니까 빨리 내 돈 내놔라. 그래서 B가 A한테 1억을 줍니다. 얼핏 보면 갑은 뭐 된 거야? 통장에 있는 1억이 다 빠져나갔으니 갑이 갖고 있는 질권은 말짱 뭐 꽝 된 거 아니냐고 빵원. 여기까지 보면 이건 틀림없이 뭐야? 배임죄가 될 것 같아. 권리질권 이거 변제해 주는 바람에. 그런데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양도 양수 합의가 있었고 B한테 모두 권리질권이 설정됐다는 걸 통지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B가 이걸 A한테 갚으면 B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B 어떻게 돼? 갚은 거 소용없어. 얘한테 1억 또 갚아야 돼. 얘 손해본 거 없어. 얘가 얘한테 갚은 게 무효야. 얘는 얘한테 1억 또 갚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첫 번째 줄 뒷부분, 두 번째 줄 중간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 B가 이를 승낙했다면 완벽하게 질권을 설정된 거고 이때 질권 설정자가 이걸 갖다가 변제를 했다면 변제 자체가 무효야. 채권 변제를 받은 경우 그 세 번째 줄 끝부분 변제가 무효고 변제 안 한 겁니다. B는 갑한테 다시 1억 갚아야 돼.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 거야. 변제가 무효라서. 만약 변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변제가 되면 갑은 완전히 1억 날린 거지. 그러면 배임죄가 되겠지. 근데 변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안 갚은 거고 B는 갑한테 1억 또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B면 어떻게 하라고? 아까 못 갚겠다. 내 돈인데 왜 못 갚냐? 갚하고 너하고 진정한 소유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면 그때 진정한 권리자한테 갚을게. 너한테는 함부로 못 갚어. 라고 했어야 된다고. 갚아버리면
엿대는 거야. 그러니까 B는 A한테 1억 갖고 얘한테 1억 갖고 이제 A한테는 돌려받아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주로 A 이런 인간일수록 뭐 돈 퍽퍽 써가지고 개뿔도 없어. 지금 삼성증권 직원들 그 3억씩. 그러니까 1,000 주면 하나가 20만 원이면 얼마야? 2억 막 다 팔아 챙겨가지고 지금 막 쓰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총 얼마라고 하더라? 350억이라나 얼마나 직원들이 막 갖다 쓴 게 팔아 쓴 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직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삼성증권 주식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왜 이러지 깜짝 놀라가지고 판 사람들한테도 손해 끼친 거야. 왜? 증권이 떨어질 주식이 아닌데 그걸 삼성증권 직원놈들이 막 파니까 폭락을 하게 되고 폭락을 하니까 겁나서 파는 사람. 폭락만 안 했으면 더 갖고 있었을 것이고 더 갖고 있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30만 원까지. 이 사람들 어쩔 거야 이 사람들.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 행위로 본인한테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이때 배임과 손해 발생 사이에는 당연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니은 여기서 재산상 손해란 현실적 손해는 물론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도 포함되고 이때 손해 유무는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법률적 판단에 의할 게 아니라 뭐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유무를 판단해야 됩니다. 바로 아래 판례는 뭐 내용 길지만 별로 그렇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판례 정리.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법인의 가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입금에 산입해야 함에도 주주들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처럼 회계 서류를 조작했다면 받지도 않은 돈을 받은 거로 했으니 못 받을 거 아니냐고 이 돈. 배임죄고. 다음 페이지에 2, 4, 6, 8, 13 다 똑같습니다. 다 이중매매야. 볼까요? 2번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두 번째 줄 근저당권 설정 등기. 4번 염전 지분을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자가 바로 아래줄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6번 양도담보를 설정한 피고인이 두 번째 줄 근저당권자인 제3자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해 준 거. 8번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근저당권 설정. 13번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뭐 후순위 근저당권을 또 설정한 거. 전부 다 이중담보, 이중매매, 뭐 이중저당입니다. 다 뭐야? 다 배임이에요. 이중매매, 이중저당 빼고 나머지 봅시다. 3번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용금고에 양도인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입금된 것처럼 처리를 해버렸으니 거래원장에 그렇게 돼 있으니 뭐 예금주가 돈 내놓으라고 하면 상호신용금고에서는 뭐 예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고 거래원장에 예금 잔고가 있는 걸로 지켜나왔으니까 요거 배임죄 성립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승인도 없이 뭐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줄 중간 그 매매 계약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법률상 설사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 7번 대출 기간을 연장해 준 거. 이거 뭐 7번 앞부분을 봐야 되겠네. 연장 당시에는 연장만 안 해주고 그냥 회수했다면 돈을 다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간 연장을 해주는 바람에 회수를 못하게 된 거.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기간 연장을 해줬다면 이건 배임이죠. 9번도 똑같아. 항상 똑같아. 은행 직원이건 상호 지급은행이건 합리적인 채권 회수책 없이 즉 담보도 없이 신용으로 금원을 마구 대여해 준 거 볼 것도 없이 배임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10번 재담법인 이사장이 두 번째 줄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 11번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합리화 사업
부적격 업체를 위해서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한 거 다 배임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5번 주식회사 임원이나 회계 책임자가 당의 주식을 매수해서 대주주가 되고 싶어하는 대주주에게 미리 대주주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교부해서 주식 매수 자금을 지급한 거. 세상에 대주주 되기 쉽네. 회사 돈을 막 빌려줘. 주식 매수하라고 대주주 되라고. 다 배임입니다. 재벌그룹 회장과 구조조정본부장들이 이거 뭐 세 번째 줄 다른 계열사들을 특정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동원해서 참여시킴으로써 그 특정 계열사 유상증자 아무도 안 해. 만일 그게 가치가 있고 가망성이 있는 회사였다면 굳이 계열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다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거 아니냐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니까 싫다는 계열사 손목 비틀어 가지고 유상증자라는 건 돈 내고 이제 주식 사가는 거야.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면 이건 배임이죠. 역시 영화 제작사인 갑회사 대표이사가 을회사 부담의 영화 현상료 등을 자신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장래 발생할 회사 예금으로 변제 충당할 의사로 갑회사 명의의 은행 통장을 을회사에 건네줍니다. 이게 일종의 권리질권이거든. 준 후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싸그리 빼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한테 2억이 든 예금 통장을 건네줘요. 뭐라고? 내가 못 갚으면 이거 네가 찾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B가 뭐 깜짝 놀라가지고 2억, 자기는 받을 돈이 1억인데 2억씩이나 된 통장을 줬으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알다시피 뭐야? 뒷구멍으로 가서 뭐 하면 돼? 분실 신고하고 신규 발급 받으면 돼. 그래가지고 2억을 쏙 빼간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B가 얘가 돈 안 갚으니까 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봤더니 뭐 계좌가 텅 비어 있었던 거지. 이거 역시 뭐야? 배임입니다. 배임죄. 하여간 이 사기꾼들이나 횡령 배임 범죄자들은 머리 좋아. 상상을 초월하지. 그 다음 19번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사업체가 갑 회사에 수목을 매도했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갑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 처리해 버립니다. 아이고 주식회사 이거 전부 이건이라고 재벌들이 하는 짓들이야. 갑 회사의 대표 A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든 회사가 있고 개인적으로 만든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납품을 하도록 해. 5억 원어치 가짜로 납품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회사가 A한테 5억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A는 5억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바로 뭐 자기가 세운 유령 회사가 납품토록 하고 이 납품대금 5억과 자기가 회사에 갚아야 할 5억을 상계 처리해서 빵원으로 만드는 거야. A는 앉은 자리에서 5억을 이익을 본 거죠. 이 가짜 납품 계약서로. 당연 배임이죠. 한편 22번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농지매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농지관리기금을 이걸 뭐 지원 대상도 아닌 농부한테 농지 매입을 사용하거나 지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원을 위해서 부당하게 지원한 것도 배임이요. 23번도 시험에 나왔어요.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과 딸이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회사죠. 2인 주주회사라고 부르면 될까? 을 주식회사 및 병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갑 회사로 하여금 을 회사가 신축,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 등 채무를 연대 보증케 하고 하여간 남 돈 빌릴 때 연대 보증케 했다면 이건 무조건 배임입니다. 신축될 건물을 미리 임차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선지급 먼저 줘 돈을 미치지 않은 다음에 이러지도 않았지. 병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까지 하게 합니다. 완전히 이 회사 거덜나는 거지 뭐.
배임이야, 싸그리다. 다음 페이지에 재산상 손해를 부정한 경우 배임죄가 부정되는 경우죠. 피고인이 이 소유 사건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 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이걸 다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 개정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했다면 이건 배임 안 됩니다. 우리 저 앞에서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이걸 처분해도 배임이고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처분해도 배임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왜 안 되는 거야? 점유개정 때문에 그래. 점유개정. 자, 저 앞에서 배웠다시피 부동산이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소유권 이전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걸만한 등기가 격려돼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동산은 소유권 의사 표시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나? 이 핸드폰 소유권 넘겨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 넘겨주겠다 립 서비스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뭐 주는 행위, 그걸 전문용어로 점유 이전. 을 해야 학생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 그런데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 근데 이 핸드폰을 2, 3일만 더 쓰고 싶어. 바로 이때 뭐 점유 개정을 하는 겁니다. 소위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 건네주고 소유권 이전 의사 표시와 함께 건네주고 바로 건네 받아가지고 내가 계속 사용하면 되는데 바로요 넘겨줬다 넘어오는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갔다 온 걸로 치자. 이게 점유 개정이야. 이게 넘어갔다 온 걸로 치자. 이게 점유 개정인데 바로 이때 A가 B한테 양도 담보를 설정하고 B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 의사와 점유 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의사는 있었는데 뭐 점유 개정으로 점유를 넘긴 거죠. 그런데 얘가 점유 개정으로 이제 계속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고 갔다 온 걸로 치는 거지. 그럼 이제 B가 소유자이고 A는 점유 개정으로 갔다 왔으니까 뭐 점유만 A가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은 이제 A로부터 B한테 넘어간 거야. 근데 이걸 다시 C한테 또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C한테 또 점유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C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소유권은 얘한테 있고 얘가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지. 소유권자도 아닌 새끼가 무슨 소유권을 넘겨.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러니 A는 B한테 뭐 민폐를 끼쳤다 못 끼쳤다? 민폐 안 끼친 거야. 왜? A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만일 B한테 점유 개정으로 소유권을 넘긴 다음 A가 C한테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점유 개정이 아니라 현실의 인도 점유를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 현실적인 점유를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선의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비록 A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얘한테 소유권이 있으니까 C가 A를 소유자로 믿고 선의로 믿고 점유를 넘겨받으면 바로 뭐 선의 취득에 의해서 C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B의 소유권은 날아가 버리는 거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A는 B한테 배임죄가 성립되는데 이 선의 취득이 인정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C는
현실의 점유를 해야 돼. 점유 계정 같은 점유는 자, 지금 이 휴대폰 누구 손에 있어? A 손에 있어. C한테 선의 취득이 인정되려면 C가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들고 있어야 선의 취득이 된다고. 따라서 점유 계정으로 인해서 A가 점유를 하고 있는 이상 절대 C는 선의 취득 못하고 C가 선의 취득을 못하니까 뭐 B의 소유권은 안 날아가 버리는 거고 B의 소유권이 날아가지 않았으니 A는 B한테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게 아닌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이를 설명하는 사람 전국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1번 판례의 핵심은 왜 배임죄가 안 된다고? 점유계정 두 번째가 점유계정이었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그 두 번째 줄 점유계정 밑에다가 뭐 현실에 점유를 했다면, 현실로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배임죄 성립. 얘한테 B한테 배임죄 성립한다고. 현실로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그래서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췄다면 소유권 취득하고 앞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얘가 양도담보권자가 얘가 엿먹는 거지. 얘는 얘에 대한 배임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 거지. 2번은 아까 앞에서 본 거야. 대출금과 밀린 이자를 합쳐서 신규 대출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했지만 실제로 대출금을 새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건 배임죄 안 되고요. 5번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개인 명의로 작성하고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아니 개인 명의로 차용증을 발행했는데 차용증이라고 발행했는데 여기에 법인 인감을 찍었다고 해서 법인이 채무자가 되나? 아니죠. A가 채무자인 겁니다. 이 차용증에 법인 인감이 찍혔다고 해서 법인이 채무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갯불도 법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니 아무런 손해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 겁니다. 6번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무에 위배해서 이사회의 의결 없이 타인에게 금고 이사장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각서를 작성 교부했다 할지라도 역시 뭐 이사회 이결이 없다면,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이거 뭐 무효야. 원천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거기 설명해놨네.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라서 원천 무효라서 새마을금고는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년 동안 내 부인이 대준다면 뭘? 땅을 넘겨주겠다. 1년 동안 부인처럼 해달라는 계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고 아무런 의무 없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천 무효라서 효력이 없어요. 한편 7.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명의의 백제 약속어음을 제공했어요. 요거 배임이지. 그런 뒤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한 채무 보증을 위해서 이 백지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대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배소 교부했다면 이건 새로운 배임행위가 안 됩니다. 이미 앞에 배임행위가 저질러졌고 뒤에 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죠. 8. 저당권 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매도한 것만 가지고는 배임 안 되고요. 9번 동일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경우 혹시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해도 이거 뭐 원천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배임죄 안 되고요. 초과해서 대출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거, 새마을금고법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뭐 배임죄는 안 됩니다. 왜? 그 대신 이제 담보는 확실히
받아뒀어야 돼. 초과된 액수에 대한 담보만 확실히 받아뒀다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바는 없기 때문에 배임죄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0번은 아예 원천무효라서 무효고 11번도 마찬가지야. 학교법인 이사회가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도 없이 어음수표를 발행했다면 이 어음수표는 원천무효입니다. 원천무효이고 어음수표가 원천무효이니 뭐 배임죄도 학교법인의 배임죄도 성립될 수 없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판례 14번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대표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그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건 뭐냐면 이제 민법상 요 허위 이 통정 허위 의사 표시라고 하는데 통정 허위 의사 표시는 원천 무효라서 이거 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허위에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이 무효이니 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뭐냐면 아주 쉬워. 내가 정지 조건을 설명할 때 이제 가끔 설명하는데 올 12월 24일 날 주한 지역에 눈이 10cm 이상 쌓이면 1인당 데이트 비용 100만 원씩을 내가 쏘겠다. 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내가 뻥카 치는 거 알아 몰라? 다 뻥카라는 걸 압니다. 자, 100만 원에 대한 계약 성립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야.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지. 내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고 상대방도 내가 농담으로 한 거라는 걸 알아. 그런 걸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고 이건 계약이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니 아무런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죠. 3.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배임 행위와 손해 발생 이외에도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 되죠. 따라서 아무리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익 취득이 없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니은 재산상 이익이란 적극적 이익, 소극적 이익을 모두 의미하는 거고요. 바로 아래 판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판례였고 3번만 봅시다. 3번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 입고 금액을 삭제해서 전산상 회사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이 줄어든 걸로 처리됐다고 해서 실제 채무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전산상 숫자만 줄어들었지 실제 체인점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안 줄어들거든. 이거는 설사 전산상 처리했다 할지라도 이건 세 번째 줄 뒷부분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 대금 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재 곤란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뭐 배임죄가 안 되는 거죠. 만일 체인점이 전산상으로 그 내가 1억이었는데 전산상으로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댄데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회사에서? 그 전산 착오야 1억. 지난번에 1억 납품받았으면 1억 갚아야지 왜 6천을 갚아? 하면 뭐라고 하겠어? 네 그러겠지. 그 전산상 숫자는 오류라고 설명하면 그것이 끝인데 무슨 뭐 그걸 줄인다고 해서 아니 쉬운 말로 내가 우리 학생한테 1억을 빌려주고 1억짜리 차용증을 받았어. 내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 학생이 이걸 찢어버렸습니다. 손괴죄를 빼고 나 손해 입어 안 입어? 안 입어. 이거 찢어버린다고 해서 갚아야 할 빚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시험에 한번 흘러가는 예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요거 세 번째 줄 거래처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 휴대폰을 10% 이상 깎아주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20% 깎아줘가지고 팔았다고 해가지고 뭐 얘는 10%를 더 깎아주는 바람에 10%를 더 손해를 본 거지. 물론 많이 팔아가지고 이건 좀 봤을지 몰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덤핑 판매했다고. 재산상 이익 취득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 배임 행위를 시작한 때고 기수 시기는 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때입니다.
따라서 8월의 판례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해서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다시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해서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해준 경우 가등기 절차가 맞춰짐으로써 배임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설사 나중에 그 가등기가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른 뒤에 말소된 거기 때문에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기수 미수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겁니다. 3번도 참 시험에 많이 나오네. 시험이 아니라 책에 많이 나오네. 똑같은 내용이 영업비밀을 갖고 나와가지고 퇴사할 때 갖고 나와가지고 반환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거 업무상 배임죄 기수입니다. 언제? 세 번째 줄 뒷부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할 때 이미 기수가 된 겁니다. 주관적 구속요건 당연 고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득죄니까 불법 이득의사 있어야 되죠. 불법 영득의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재물에 대한 의사를 불법 영득의사,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불법 이득의사라고 부릅니다. 불법 이득의사가 있어야 돼요. 또 배임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요거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요. 다만 세 번째 줄 뒷부분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사만 갖고 있으면 되지 목적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밑에 판례 계속 나오고 있네. 은행 직원이 담보도 없이 충분한 담보도 없이 마구 대출해 주는 거 이건 볼 것도 없이 배임죄 고의 인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3번 판례 소위 세 번째 줄 뒷부분 중간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 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 회생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 이득과 가해 의사가 주된 것이라면 배임죄 고의 인정됩니다. 그 다음 5번 판례 이중매매를 했는데 첫 번째 계약이 두 번째 줄 뒷부분 첫 번째 계약이 해제됐다고 생각하고 이중매매를 한 겁니다. 자,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실배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매매가 해제됐다고 생각을 하고 해제도 안 됐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이중매매를 하면 볼 것도 없이 배임죄인데 A는 C한테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믿고서 이중매매를 한 거죠. 그런데 해지가 안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과실배임이고 배임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무죄인 거죠. 6번도 마찬가지야. 네 번째 줄 두꺼운 글씨 오로지 조합이익을 위해서 양곡을 신속히 처분하려다가 혹시 손해가 발생했다면 조합을 위해서 하다가 실수로 손해를 입힌 것이지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 볼 수는 없는 거죠. 7번 또 나오네. 법인카드를 회사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 배임죄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이중저당 이건 우리 다음 시간에 보고 배임 수재 징계 보고 다음 시간에는 확실히 제3범죄는 끝나고 이제 사회적 법익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에도 끝내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진도 끝날 때까지 일단 가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2달 동안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만 쫙 뽑아서 한번 한다든가 원래 3달 해야 되는데 2달에 끝내려면 다는 못하니까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가고 일단 요거는 2번 정도 다음 주에 한 번 그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끝날 것 같아. 다음 주에 봅시다.